이혼 3년 후 남처럼 살아가던 전처의 곁에서 발견된 아이는 소름 끼치도록 내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에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사라진 300일의 시간 속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거짓말. 남의 아들로 살아가던 내 핏줄을 되찾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진실 추적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여러분을 위한 창작 노래 한 곡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심코 들어선 골목길에서 잊고 지냈던 옛 노래를 듣게 되거나 평소라면 절대 타지 않았을 버스에 몸을 실었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마주하는 일 말입니다. 강도현이라는 남자에게 그날은 평온한 호수 같던 인생의 거대한 돌멩이가 던져진 날이었답니다. 가구 디자이너인 도현은 나무를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뒤틀린 옹이를 다듬고 거친 결을 어루만지며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도망치곤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딱지가 붙은 지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드나드는 빈집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워커홀릭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일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말에도 공방에 틀어박혀 대패질만 하던 그가 그날따라 백화점에 간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봄 점퍼 하나를 사야겠다는 평소 그답지 않은 충동적인 생각 때문이었지요. 백화점 앞 광장은 봄 햇살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색색의 풍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회전 목마에서 흘러나오는 왈츠 선율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답니다. 도연은 그 소란스러움이 낯설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회전 목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목마 위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문득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아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행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0여 미터 앞 인파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도연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걷다가 가방끈을 고쳐 매는 왼쪽 어깨의 미세한 움직임. 그것은 도연이 10년 가까이 지켜보았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전처인 서연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헤어질 때의 모진 말들과 차가웠던 마지막 표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춘 채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의 작은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회전목마가 신기한지 연신 고개를 돌리며 방방 뛰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한 지 3년. 재혼해서 낳은 아이일까? 그렇다면 참 빠르기도 하구나. 씁쓸함이 밀물처럼 차올라 그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돌려 도연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도연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고 오직 그 아이의 얼굴만이 망원 렌즈로 당겨본 듯 선명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도연이 앨범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그 자체였습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웃을 때 왼쪽 볼에만 깊게 패는 보조개,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세상 어떤 우연이 타인의 얼굴을 이토록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전율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도연은 홀린 듯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아이를 확인해야 한다. 가까이서 봐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소음 속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고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것은 반가움이 아닌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였습니다. 서연은 도망치듯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연이 인파에 막혀 허우적거리는 사이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아이와 함께 올라탔습니다. 닫히는 차창 너머로 아이가 다시 한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구한 눈동자가 도연의 영혼을 꿰뚫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는 매끄럽게 광장을 빠져나가 도로 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겨진 도연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여전히 따뜻하게 불고 있었지만 도연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환영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전율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피를 나눈 생명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이혼 전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유산되었다는 말에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아이의 나이와 이혼 시기를 셈해보던 도연의 표정이 점차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서너 살 된 아이. 숫자들의 아기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이별의 이유가, 아니 결혼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가 전부 거짓으로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도연은 점퍼를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공방에 돌아왔습니다. 어두컴컴한 공방 안에 홀로 앉아 그는 켜켜이 쌓인 먼지 냄새를 맡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톱밥이 날리는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된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아직 붙지 않아 바로 서지 못하는 의자였습니다. 도연은 그 의자가 꼭 자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조각을 잃어버린 채 위태롭게 서 있는 자신의 인생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잃어버린 조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백화점 광장에서 마주친 그 아이의 눈망울이, 그 깊은 보조개가 도연에게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도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태엽이 다시 감기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비극이 아니라 불확실한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전과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도, 도면을 그릴 때도, 심지어 밥을 넘기는 순간에도 아이의 얼굴이 잔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왼쪽 볼에 패던 그 작은 우물 같은 보조개가 도연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바뀐 지 오래였고 예전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서연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도연이 가진 단서는 그날 그녀가 탔던 고급 세단의 차량 번호와 차가 사라진 방향뿐이었습니다. 그 미약한 단서를 붙잡고 며칠을 헤맨 끝에 도연은 마침내 서연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도시, 그 중에서도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최고급 타운하우스 단지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은 마치 그 안의 사람들을 세상과 격리하려는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낡은 승용차를 단지 맞은편 언덕길에 세워두고 하염없이 그 성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담장 너머에 그녀가 그리고 그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하고 화려한 세상, 그 거리감이 도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월급을 모아 겨우 마련했던 전세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유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현재 남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민성.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넣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이력들은 도연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의 투자 전문가, 벤처 신화의 주역, 차세대 리더. 기사 속 사진에 찍힌 박민성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슈트핏과 여유로운 눈빛,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도연이 보았던 그 아이, 우주가 안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그 사진을 설명하는 단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줄 수 없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서연은 저 남자 곁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본 아이의 얼굴은 그저 지독한 미련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저렇게 완벽한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데 당연히 저 남자를 닮았겠지. 내가 뭐라고 감히 내 핏줄이라고 의심하는가. 도연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접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잡초와 같아서 뽑아내려 할수록 더욱 질기게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도연은 깊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냈습니다. 서연과 함께했던 신혼 시절,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따뜻했던 온기들. 여보,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꼭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 비 오는 날 창가에 기대어 서연이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이 왜냐고 묻자 그녀는 도연의 눈가를 손끝으로 쓸며 이렇게 말했었지요. 당신의 이 눈매가 좋아. 선하고 또 강직해 보이잖아.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도. 우리 아이가 당신 얼굴을 하고 나를 보고 웃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아. 그때 서연의 눈빛은 거짓이라기엔 너무나 투명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닮은 아이를 원했던 여자가 이혼하자마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저토록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도연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이름이 우주라니. 그것은 연애 시절 도연이 농담처럼 나중에 아들 낳으면 우주라고 지을까? 내 세상의 전부니까.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 아니었나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술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는 말이 없었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저 화려한 성체 속에 갇혀 있는 아이가 나의 핏줄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타운하우스 정문 앞을 서성인 지 닷새째 되던 날, 도연은 멀리서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우주를 보았습니다. 민성이 직접 나와 아이를 맞아주었습니다. 민성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도 깨르르 웃으며 민성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영락없는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풍경이 도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다는 박탈감, 그리고 내 아이가 낯선 사내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아이의 옆얼굴, 민성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묘하게 이질적인 그 분위기, 민성의 날카로운 인상과 달리 아이는 동글동글하고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서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착각이라면 차라리 미친놈 취급을 당하고 끝내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실이라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도연이 세상에 던지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견고한 거짓의 성벽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끝낼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낯선 타인들의 완벽한 연극 무대 위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입니다. 도연은 며칠째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아이의 얼굴이 스크린처럼 떠올랐다가 서연의 마지막 표정이 겹쳐졌다가 다시 민성의 가식적인 미소로 바뀌곤 했습니다. 뒤척일 때마다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날이 밝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날짜, 별거를 시작했던 날짜, 그리고 서연이 유산을 고백했던 날짜. 날짜들을 입력하고 수식을 걸어 역산해 보았습니다. 우주가 태어난 시점. 아이가 4살이라면 만으로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 도연은 서연의 SNS를 샅샅이 뒤져 아이의 생일 파티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케이크에 꽂힌 숫자, 초와 개시 날짜를 대조해 보니 아이의 생일은 4월 초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은 그 전에 7월 무렵. 도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7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도연과 서연은 이혼을 앞두고 냉랭한 침묵 속에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 도연이 술에 취해 들어왔던 밤이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그날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고 도연은 그런 그녀를 달래주다 서로의 체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별을 앞둔 연인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자 서로에게 남은 미련을 확인하는 서글픈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남남처럼 굴었고 한 달 뒤 법원에서 남남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의 그 밤, 그리고 이듬해 4월에 태어난 아이. 10달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채우는 단 하나의 가능성. 도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유산했다고 했던 아이는 그보다 훨씬 전 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유산된 아이가 아니라 이혼 직전 그 하룻밤에 생겨난 아이란 말인가.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그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학 후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헬쑥해진 도연의 얼굴을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혜진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아이 서연의 재혼, 그리고 날짜 계산까지. 혜진은 메모를 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도연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혜진이 조심스럽게 친생자 추정 원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하고 나서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법적으로는 전 남편인 도연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300일. 우주는 분명 그 기간 안에 태어났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남자의 핏줄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천륜을 거스르는 짓을 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게 키우는 것이 과연 엄마로서 할 짓인가? 혜진은 심증만으로는 안 된다며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제일 확실하며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전화를 끊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집안 배경, 그리고 그녀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자신의 사업 확장에 필요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그저 말이 잘 통하고 다루기 쉬운 인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성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우주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최근 들어 민성이 자꾸 자신의 인감 도장을 요구하고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민성의 눈빛은 다정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늘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거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 최영자의 뜻대로 살아왔고 지금은 남편 민성의 뜻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삶.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것은 아들 우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주조차 거대한 거짓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을 서연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타운하우스 담장 아래 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택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0일의 비밀을 품은 채 잠든 아이,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가는 여자. 도연은 이제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기 위해 첫 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 끝이 파국일지라도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좇는 자의 발걸음은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하고 때로는 절박합니다. 도연은 우주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며칠 동안 타운하우스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유치원 등하원 시간이나 주말 외출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기회는 의외로 쉽게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서연이 우주를 데리고 단지 내 놀이터에 나온 것입니다. 민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깅하는 주민인 척하며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우주는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 서연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던 도연의 짐작과는 달리 그녀는 어딘가 지쳐 보였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주가 모래놀이를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땀을 닦아주며 물통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물을 마시다 흘리자 서연이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눈에 아이가 쓰고 있던 모자가 보였습니다. 머리카락? 저 모자 안에 아이의 머리카락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미끄럼틀로 달려가고 서연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잽싸게 아이가 벗어놓은 모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모자 안쪽을 확인하려는 찰나 등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도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하여 얼버무렸지만 경비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때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서연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가 아들의 모자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비명에 놀란 우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모자를 황급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도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 눈.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애절한 그 눈빛. 서연은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비원이 도연을 붙잡으려 하자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는 사람이라고 둘러대며 경비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연은 우주를 달래 유모차에 태우고 도연을 단지 구석진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노려보며 민성의 아이라며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날짜도 아이 얼굴도 다 말해주고 있다며 그날 밤 비 오던 날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을 의식한 듯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자신의 인생을 내버려 달라고 지금 행복하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연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서연의 퀭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내 아이가 다른 남자 아들로 사는 꼴은 더는 못 본다며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느냐며 도망치듯 유모차를 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설 때 흔들리던 동공과 떨리던 손끝을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자의 전형적인 불안이었습니다. 민성의 아이라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진실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빛을 따라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파국을 향한 길일지라도 아이의 눈망울을 본 이상 멈출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소식은 천둥처럼 요란하게 도착하지만 어떤 소식은 뱀처럼 소리 없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법입니다. 도연이 법원을 통해 보낸 소송장은 후자였습니다. 그것은 평온해 보이던 타운하우스의 아침 식탁 위에 마치 예고된 시한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등기 우편을 뜯어보던 박민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구겨 쥐었고 이내 찻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본차이나 찻잔이 산산조각이 났고 뜨거운 홍차가 하얀 식탁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이 집안에 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했지요. 민성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 내 아이를 내 아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도전이자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내겠다는 선전포고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식탁 아래로 숨은 우주를 감싸 안은 서연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다정한 남편이나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려는 침입자에게 지저대던 맹수의 포효였고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이를 안고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민성은 씩씩거리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연의 신상을 털고 당장 감옥에 보내버리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분노 뒤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소송이 기사화된다면, 투자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완벽한 가정이라는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혹시라도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민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 유약한 여자가 감히 나를 속였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의 어머니 최영자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공포에 질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송 소식에 그녀는 손을 떨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딸 서연이 도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오히려 쾌재를 불렀던 위인이었습니다. 가난뱅이 사위와 끝내고 돈 많은 민성에게 딸을 보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최영자는 딸의 불룩한 배를 보며 악마의 속삭임을 건넸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보겠냐며 눈 딱 감고 한 번만 거짓말하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다고 딸을 회유하고 협박했던 그날들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 거짓말의 대가가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누고 돌아온 것입니다. 최영자는 즉시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의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눈빛은 쫓기는 짐승처럼 초조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와 톱밥 냄새,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던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작업대 위에 던지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남의 집 귀한 자식 건드려서 패가 망신하지 말라는 협박 섞인 회유였습니다. 도연은 대패질을 멈추고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꽤 두둑해 보이는 현금 봉투였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집어들어 최영자의 핸드백에 다시 찔러 넣었습니다. 도연은 서늘한 눈빛으로 최영자를 응시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따져 묻는 그녀에게 제 눈이 증거고 제 피가 증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그 사람 재산이 날아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냐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최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이라며 서연이 거짓말 위에 세운 모래성 같은 지옥에서 살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대패를 잡으며 돌아가라고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최영자는 비틀거리며 공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들리는 규칙적인 대패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깎아내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날 밤 민성은 서연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민성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보낸 소장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날짜까지 박혀 있는데 300일의 비밀이 대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내 눈빛이 흔들리는데 내가 모르겠냐며 떳떳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성은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만약 그 자식 말이 맞으면 너와 그 아이 모두 자신의 손에 죽을 줄 알라는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서연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재앙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비극의 무대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맛은 쓰디쓴 독약과 같습니다. 서연은 그 독약을 삼킨 채 3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가 확정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검사 당일 병원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변호사 혜진과 함께, 민성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우주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인 채 민성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주는 낯선 분위기에 겁을 먹은 듯 서연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보자마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를 건넸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 점막을 채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과정이 당사자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주가 입을 벌리자 간호사가 능숙하게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도연도 민성도 검체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병원을 나서는 길, 민성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 간다며 집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아내가 아닌 죄인 취급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서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에게 달려가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최영자가 길길이 날뛰며 막아섰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죄라며 민성의 배경이면 빚도 갚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강요와 빚쟁이들의 독촉,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서연은 결국 악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성에게 당신 아이라며 거짓말을 했을 때 민성이 기뻐하며 안아주던 그 순간 서연은 안도감과 동시에 지독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의 삶은 연극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척, 민성을 사랑하는 척, 우주가 민성을 닮았다고 세뇌하는 척.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도연이 나타나 내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꿈을 꾸며 식은 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민성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언제 잤느냐며 이혼 전이냐 후냐며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서연은 아니라고 빌었지만 민성은 내 눈이 흔들리는데 모르겠냐며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우주는 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민성을 막아섰지만 민성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편 도연은 공방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기를, 그래서 아이를 저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기를. 그는 밤새도록 아이를 위한 작은 목마를 깎았습니다. 언젠가 우주가 자신의 집에 오면 선물해줄 목마였습니다. 나무를 깎는 그의 손끝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 통보일이 되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자 몇 개가 한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을 순간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신청인 강도현과 사건 본인 박우주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며 불일치 확률은 0.0001% 미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반면 민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민성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서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성은 남의 씨를 베고 들어와 족보에 먹칠을 했다며 분노를 토해냈고 도연이 잽싸게 달려들어 그를 막아섰습니다. 내 아이 엄마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도연의 외침에 민성은 내 놈 새끼였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성은 당장 데려가라며 내 집에서 싹 다 치워버릴 것이라고 소리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서연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는 원망 섞인 눈빛의 도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라며 우주를 데려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드러난 거짓말은 추악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제 우주는 누구의 아들도 아닌 어른들의 죄악이 빚어낸 희생양으로 남겨졌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비록 세상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0도, 1도 아닌 99.9라는 숫자가 그날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판사가 낭독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 되어 세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법정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의 아이인 줄만 알고 살았던 자신의 무지함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이제라도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요. 반면 민성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낚아챈 그는 친자 성립이라는 네 글자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성은 괴성을 지르며 옆에 서 있던 서연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연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민성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쓰러진 서연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속였느냐며 남의 씨를 베고 들어와서 내 족보에 먹칠을 했느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민성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서연을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인생의 흠집을 낸 사기꾼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잽싸게 달려들어 민성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아이 엄마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도연의 외침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민성은 도연을 노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놈 새끼였냐며 잘됐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저것들 싹 다 치워버릴 테니 썩 꺼지라며 도연을 뿌리치고 씩씩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패배감보다는 지독한 복수심이 읽혔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는 사이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붉게 부어오른 뺨. 그녀는 3년 전 도연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려 바스러진 영혼 같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려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도연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만족하느냐고, 이제 속이 시원하느냐고 묻는 서연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 인생 다 망쳤다며 민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우주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도연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돈도 힘도 없는 당신이 민성 같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비수 같은 말을 남기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텅 빈 법정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승리했지만 패배한 기분. 진실을 밝혔지만 상처만 남은 싸움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바로 데려올 수 없는 현실이 도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주는 누구의 아들도 아닌
어른들의 욕심과 거짓말이 빚어낸 희생양으로 남겨졌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비록 세상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요리라지만 민성의 복수는 뜨겁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법원을 나서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할 수 있는 건 다 걸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연 명의로 된 재산을 싹 다 압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성은 서연을 철저히 파멸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투자 사기 행각이 드러날까봐 서연 명의로 돌려놓았던 불법 자금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지요. 민성에게 서연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폐기 처분해야 할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타운하우스에는 살벌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성은 용역들을 불러 서연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옷가지며 화장품들이 마당에 널브러졌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은 우주가 울고 있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서연은 빗속에서 우주를 끌어안고 민성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갈 곳도 없다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성은 서연을 발로 차버리고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민성의 욕설만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주도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춥다며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의 목소리에 서연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보려 했지만 어머니 최영자마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최영자는 인터폰 너머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쓸모없는 년이라며 기어이 일을 쳤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성에게 빌어서라도 다시 들어가라며 못 들어가면 내 눈에 띌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돈이 될 때는 딸이고 쓸모없어지면 남보다 못한 존재. 서연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서연과 우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 허름한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 눅눅한 이불. 화려한 타운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서연은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 아이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우주는 맛이 없는지 몇 젓가락 먹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작고 죄 없는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민성의 폭언, 어머니의 냉대, 그리고 도연의 원망 어린 눈빛이 족쇄처럼 그녀를 조여왔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곤히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한편 도연은 빗속을 뚫고 타운하우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버려진 짐들만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으로 대문을 내려쳤습니다. 대답 없는 철문 앞에서 도연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밥은 먹었을까? 아이가 비를 맞지는 않았을까? 도연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모텔촌을 뒤지며 서연과 우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새벽녘 어느 허름한 모텔 주차장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타던 차였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모텔 주인에게 사정하여 방 호수를 알아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우주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왔느냐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짐을 싸라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쳤느냐며 거부했지만 도연은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자는 꼴은 못 본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법적으로 아직 민성의 아들이라고 서연은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성은 이미 당신을 버렸고 어머니도 받아주지 않으니 이제 당신 편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편이 아니라 우주 편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도연은 잠든 우주를 안아들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짐 가방을 들고 힘없이 뒤따랐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하늘에는 희미하게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버려진 카드였던 서연과 우주가 이제 도연의 품에서 새로운 패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의 작은 전세 아파트는 화려했던 타운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과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짐 가방을 풀지도 못한 채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우주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도연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도연은 배고프지 않냐며 밥을 먹자고 달랬습니다. 도연은 서투른 솜씨로 달걀말이를 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우주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만말하고 중얼거리는 아이의 목소리에 도연의 가슴은 찡해졌습니다. 식사 후 도연은 서연을 식탁에 마주 앉혔습니다. 양육권을 넘기라고 자신이 키우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엄마라며 절대 못 준다고 버텼습니다. 도연은 지금 서연의 처지를 꼬집었습니다. 민성에게 쫓겨나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아 갈 곳도 없으면서 무슨 능력으로 아이를 키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학원비는 댈 수 있겠느냐며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돈이 다가 아니라며 적어도 내 자식에게 거짓말은 시키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남의 자식으로 둔갑시켜 눈치 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법적으로 따져보자며 유책 배우자의 사기 결혼, 친생 부인까지 겹쳐 양육권을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당장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해서 재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거처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우주를 위한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위해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짐을 풀며 우주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은 방문을 닫아주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진짜 아빠 노릇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의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전에 아이 밥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 후에는 다시 데려와 씻기고 재우는 일상.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도연은 우주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아이에 대해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또래보다 말이 늦었습니다. 어느 날 우주가 처음으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 도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연은 아이가 왜 말이 늦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성이 시끄럽다고 했다는 우주의 웅얼거림에 도연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성은 아이가 울거나 떠들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 공포 속에서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성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도연은 퇴근 후마다 우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도연의 목소리에 우주는 도연의 무릎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민성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이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도 나갔습니다. 도연은 우주와 공을 차고 연을 날렸습니다. 높게 나는 연을 보며 까르르 웃는 우주의 웃음소리가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연과 우주는 영락없는 붕어빵 부자였습니다. 서연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 많은 새아빠가 아니라 진짜 아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우주가 자다가 깨어 울었습니다. 무섭다며 아저씨가 때린다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악몽을 꾼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밤새 토닥였습니다. 서연도 깨어나와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민성이 손 뗀 적 있느냐고 묻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렀다며 자신이 막으려 하면 화풀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 지옥에서 아이를 3년이나 방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엄마 자격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제발 우주만은 도연이 키워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연의 눈물 섞인 고백은 항복 선언이자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우겠다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연은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도연이 우주를 돌보는 사이 변호사 혜진은 민성의 뒷조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혜진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성은 실리콘밸리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다단계 금융 사기 조직의 바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가짜 경력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서연의 명의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혜진은 서연 명의로 된 계좌가 수십 개이며 그곳을 통해 검은 돈이 세탁되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사 중이라 조만간 터질 것이라는 말에 도연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서연도 공범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혜진은 명예대여도 처벌받으며
직접 인출하거나 이체한 정황이 나오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이 감옥에 가면 우주는 어떡하나. 엄마가 범죄자가 되면 아이의 앞날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도연은 퇴근하자마자 서연을 추궁했습니다. 민성에게 통장을 빌려줬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사업 자금 관리한다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도연은 멍청하다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기라며 내 명의로 수백억이 왔다 갔다 했고 감옥 가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몰랐다고 빌었습니다. 도연은 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민성은 이미 꼬리 자르기에 들어가 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민성이 왜 그토록 인감도장을 요구했는지, 왜 모르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그저 범죄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우주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우주 두고 감옥 가기 싫다고 도연에게 매달렸습니다. 도연은 갈등했습니다. 전철을 도와야 하나. 그녀가 지은 죄는 밉지만 우주의 엄마가 전과자가 되는 건 막아야 했습니다. 도연은 민성의 비리자료, 이중 장부 같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모른다고 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더니 서재 금고에 민성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검은색 장부가 있었다고 떠올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그 집에 못 들어간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도연은 혜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혜진은 불법 침입으로 증거를 가져오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경찰에 제보해서 압수수색을 유도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민성이 장부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성은 이미 낌새를 채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연에게 들어가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인이니 집에 들어가는 건 문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무섭다며 민성이 알면 죽일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도연은 그럼 감옥 가라며 우주를 범죄자, 아들 만들고 싶으냐고 호통쳤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위해서라면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민성이 출국하기 전날 밤 타운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성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서재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고민하다가 민성이 평소 중얼거리던 숫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짜인 415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검은색 가죽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부를 품에 안고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성이었습니다. 그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서 뭘 훔쳐가느냐며 민성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성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장부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책장이 넘어지고 화분이 깨졌습니다. 서연이 도연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도연이 창문을 깨고 뛰어들었습니다. 도연은 몸을 날려 민성을 덮쳤습니다. 두 남자가 뒤엉켜 뒹굴었습니다.
민성은 힘이 셌지만 도연은 아이를 지키려는 아빠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장부 가지고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장부를 들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성은 도연을 뿌리치고 쫓아가려 했지만 도연이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절대 못 보낸다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민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성은 도연을 발로 차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은 경찰에게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민성의 모든 범죄 사실이 기록된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사기꾼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목숨 건 사투 끝에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언제나 험난하며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라는 깊은 수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검은색 가죽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민성이 저지른 수백억 원대의 투자 사기 내역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 리스트와 불법 자금 세탁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를 펼쳐본 도연과 변호사 혜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장부 곳곳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성은 치밀했습니다. 불법 자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주요 통로마다 서연의 명의를 사용했고 심지어 중요한 계약서에는 서연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던 말은 사실이었지만 서류상으로 그녀는 명백한 공범, 아니 주범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장부를 검찰에 넘기면 민성은 확실히 구속되겠지만 서연 또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의 대여만으로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실형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선배, 이거 위험해요. 형수님이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방조범 이상이에요. 게다가 이익금 일부가 형수님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간 정황도 있어요. 혜진의 냉정한 분석에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덮어? 민성이 도망가게 놔두라고? 아니요, 잡아야죠. 하지만 형수님을 보호하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자수감면을 노리거나 강압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해요. 그 시각 서연은 거실 구석에서 우주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나 무서워. 우주 두고 감옥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도 나 안 도와줄 텐데. 서연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웠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이를 속이고 자신을 배신하고 결국 범죄자의 소굴로 제 발로 들어간 그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주의 엄마였습니다. 아이에게 범죄자 엄마를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민성의 폭력과 협박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에 연민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내가 살 길은 하나야. 민성의 비리를 폭로하고 너도 피해자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 하지만 내가 서류에 도장 다 찍었잖아. 그게 강압이었다는 걸 밝혀야지. 민성이 널 때리거나 협박했던 증거, 녹음 파일이나 문자 같은 거 없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성은 교활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언이라도 해야 해. 내가 직접 나서서 민성의 실체를 까발려야 한다고. 숨으면 더 의심받아.
서연은 주저했습니다. 민성이 풀려나면 보복할까봐 두려웠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웠습니다. 못해. 나 못해. 도연은 우주를 가리켰습니다. 우주를 봐. 우주를 범죄자의 자식으로 만들 셈이야? 내가 숨으면 우주는 평생 사기꾼 아빠와 범죄자, 엄마의 아들로 살아야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도연의 일침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우주.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게. 증언할게.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민성 그 인간은 잡아야겠어.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혜진이랑 같이 준비하자. 넌 혼자가 아니야. 도연과 혜진, 그리고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짰습니다. 서연이 장부를 제출하면서 자수서를 쓰고 도연은 민성의 폭력을 목격했던 증언과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딜레마가 남았습니다. 민성이 해외로 도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으면 그를 영영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방어 논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간 서연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 도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민성을 잡기 위해 서연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민성을 놓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의와 연민, 그리고 아이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결국 도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자, 검찰청으로. 지금 바로. 도연은 민성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성이 잡혀야 서연이 강압에 시달렸다는 사실도 밝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연의 차가 질주했습니다. 뒷좌석에는 검은색 장부를 든 서연과 혜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청 로비에 들어서자 미리 연락을 받은 담당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건넸습니다. 이거 박민성의 이중 장부입니다. 제가 관리했습니다. 서연의 자백에 검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울먹이며 민성의 폭력과 협박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하며 서연이 강요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박민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수수사팀을 꾸려 민성의 은신처를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성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과 현금 가방을 챙긴 그는 비행기만 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멍청한 년,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넌 끝이야. 민성은 차 안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앞뒤로 포위망이 좁혀왔습니다. 차 세워. 박민성, 넌 포위됐다. 민성은 엑셀을 밟아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차에 들이받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민성은 발버둥 쳤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화려했던 사기 행각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수천억대 투자 사기범 박민성, 공항서 검거. TV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민성의 모습을 보며 도연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민성은 모든 죄를 서연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전 모릅니다. 다 아내가 한 짓이에요. 저는 사업하느라 바빴고 자금 관리는 전적으로 아내가 맡았습니다. 인감도장도 아내가 가지고 있었고요. 민성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이 주범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류상 증거는 민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대질신문에서 민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성은 서연을 노려보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대로 말해. 당신이 욕심부려서 한 거잖아. 나 몰래 돈 빼돌린 것도 다 알고 있어. 서연은 민성의 귀에 눌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포가 다시 그녀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고 힘내라고 입모양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박민성 씨가 시켰습니다. 저를 때리고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민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도연이 변호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도연이 모텔에서 서연을 데려올 때 서연의 핸드폰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장부를 가지러 집에 들어갔을 때 민성이 서연을 위협하며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내놔. 내 목숨줄이야.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와서 뭘 훔쳐가는 거야? 죽여버릴 거야.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민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검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국과수에서 판별할 겁니다. 박민성 씨,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민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연은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행위였음이 참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유치장에 갇힌 서연을 면회 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연 씨 아니었으면 나 정말 죽었을 거야. 아직 재판 남았어. 끝까지 힘내자. 우주가 기다리잖아. 도연은 유리병 너머로 서연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전우애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함께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아이를 지켜낸 동지로서의 연대감. 반격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던 박민성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성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울린 희대의 사기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했던 범죄 조직의 수개임이 드러났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민성의 악행이 보도되었고 피해자들의 절규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 불똥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가족에게도 튀었습니다. 특히 서연의 어머니 최영자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성에게서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민성이 구속되자마자 최영자는 딸을 버리고 잠적하려 했습니다. 내 딸년이 사기꾼이랑 짜고 쳤다며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기고 자신만 살 길을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민성과 함께 법정에 선 서연은 최후 진술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민성 씨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 최영자 씨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최영자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감히 애미를 팔아?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 많은 박민성 씨와 결혼시키기 위해 아이를 속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혼을 종용하고 위자료를 뜯어내라고 시킨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서연의 폭로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영자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검찰은 최영자에게도 사기 방조 및 공갈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연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친부인 강도연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를 속이고 아빠를 빼앗은 죄,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내려질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이자 썩어 문드러진 과거와의 작별 선언이었습니다. 판사는 서연의 진술과 도연이 제출한 증거들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서연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다. 민성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난동을 피우다 끌려나갔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감옥행은 면했지만 정가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던 서연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양육권 포기할게. 우주, 당신이 키워줘. 나 같은 엄마보다 당신 같은 아빠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 키울게. 하지만 우주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면 언제든 보여줄게. 넌 영원한 우주 엄마니까. 도연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오열했습니다. 무너진 모래성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증오로 끝나는 이별이 있는가 하면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놓아주는 이별도 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이별은 후자였습니다. 서연은 짐을 정리하여 도연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월세방을 구해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떠나는 날 서연은 우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주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주야, 엄마 잠깐 어디 다녀올 거야. 어디가? 나도 갈래.
우주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공부하러 가야 해. 우주가 아빠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씩씩하게 크면 엄마가 금방 올 거야. 정말? 그럼 엄마랑 약속? 서연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살냄새, 보드라운 머리카락, 평생 잊지 못할 감촉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가. 정말 많이 사랑해. 서연은 눈물을 꾹 참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자주 연락해. 우주 사진도 보내줄게. 아냐.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내가 좀 더 떳떳해지면 그때 볼게. 서연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미련 없이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살아.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이서연으로. 도연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처음 보는 꾸밈없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했던 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를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우주가 쪼르르 달려와 도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엄마 갔어? 응. 엄마 공부하러 갔어. 언제 와? 우주가 키가 이만큼 크면 올 거야. 도연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주는 까르르 웃으며 제자리 뛰기를 했습니다. 나 금방 클 거야. 밥도 많이 먹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도연은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금방 클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엄마가 왜 떠났는지, 아빠가 왜 널 지켰는지. 도연은 우주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시작해볼까? 우주랑 아빠의 멋진 인생. 출발. 우주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허공을 찔렀습니다. 부자의 힘찬 외침이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엄마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 자리를 채울 만큼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백화점 광장에서 우주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계절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연은 육아 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싱글 대디가 이렇게 일 잘해도 되는 거냐며 농담을 던졌지만 도연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퇴근 후 우주를 데리러 가는 길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주는 이제 5살 형님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말도 청산유수처럼 잘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우주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에는 큰 나무와 해,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2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랑 나.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도연은 그림을 보며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세상에는 이제 아빠와 자신이 전부였습니다. 비록 엄마는 없지만 그림 속 2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연은 우주를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숲속.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서연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동분서주했고 아이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 눈앞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행복해하는 아이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별 봐봐. 진짜 많아. 밤하늘에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우주를 무릎에 앉히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우주야, 저 별은 아빠 별이고 저건 우주별이야. 그럼 엄마 별은? 우주의 물음에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일 반짝이는 별 보이지? 저게 엄마 별이야. 엄마는 멀리서도 우리 우주를 지켜보고 있어. 우와, 엄마 별 예쁘다. 우주는 작은 손을 흔들며 별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안녕. 나 잘 지내고 있어. 도연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잃어버렸던 3년의 시간, 그리고 되찾은 1년. 늦게 찾아온 봄이었지만 그만큼 더 따뜻하고 찬란했습니다. 아빠, 나 졸려. 우주가 하품을 하며 도연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자자. 꿈속에서 엄마 만나러 가자. 도연은 아이를 안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꼭 닮은 눈매, 깊게 패인 보조개. 1년 전 낯선 아이에게서 발견했던 기적 같은 증거들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우주야. 아빠한테 와줘서. 도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서연도, 우주도, 도연도 모두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일 테니까요. 카메라는 텐트 밖으로 빠져나와 밤하늘의 별들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잃어버린 계절을 지나 비로소 찾은 그들만의 따뜻한 봄날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남자가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되찾고 거짓 속에 갇힌 아들을 구해내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였던 타운하우스의 삶이 사실은 모래성 같은 허상이었고 반대로 작고 초라해 보였던 아빠의 월세방이 아이에게는 가장 든든한 성이었다는 사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돈과 안정을 위해 진실을 눈감았던 서연,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딸을 도구로 삼았던 어머니, 그리고 뒤늦게라도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낸 도연까지.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매 순간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순 있어도 영원히 지워지진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잃어버린 계절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